바른 역사, 진실 추구. 오늘 여러분의 큰 박수로 우리 장관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좀 오셨으니까 네.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한 30분 질의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리 나옵니까 이거? 네. 마이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듣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뭐 털이 났어요? 마이크가. 예. 유튜브 쪽으로 돌아가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직업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이제 제 전공입니다만은 학문적으로는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전부 다 국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 문제, 사실은 저는 중국 문제 전문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윤경로 총장님도 계시고 저기 이 김태일 총장님도 계시는데 야 저는 외모 때문에 그랬는지 교수들이 저를 교수를 안 시켜줘서 제가 한 7년을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 끼우거리고 저기 끼우거리고 문전박대 많이 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파트 앞에 그 기다렸다가 나가는데 붙들고 강의 좀 주십시오 하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고 결국은 대학에서 가르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계속 중국 문제를 뭐 천착을 했다고 그럴까 하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미중 대결 시대 시진핑 외교 전략의 뿌리라는 부제를 가진 마오쩌둥의 국제정치 사상이라는 책을 지난 11월 30일 날 출판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큰 주제하에 부제로서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정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먼저 한반도 정세를 말하기 전에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부터 조금 개략적으로나마 말하자면 그 큰 틀에서 동북아 정세를 먼저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회문화적인 그런 쪽에 한반도가 나가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말씀 못 드리고 주로 이제 그 대외 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중 관계 전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2012년에 On China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분이 1923년생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2012년이면은 그분이 벌써 90이 넘은 나이인데도 1923년생이니까 90이 넘은 나이인데 90이 다 됐나요? 90이 된 나이에 쓴 On China라는 책에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제 눈에 팍 들어온 것은 미국은 지금 쇠퇴하는 국가다. 디클라이닝 컨트리다. 미국은. 반면에 중국은 좀 떠오르는 나라. 라이징 컨트리다. 그걸 쓰는 걸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그 외교계의 대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의 GDP 총액이 그때 액수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로 올랐습니다. 2010년에. 그 2010년이라는 시간은 1978년 연말에 중국이 개방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79년부터 본격화 됐죠. 미중 수교도 1979년 1월 1일부로 이제 설정이 됐고, 그러니까 79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면 약 한 1년, 30년, 40년이 채 안 되는 31년 그 어간에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G2 국가로 올라서 버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G2 국가로 올라서고 미국 경제는 G1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이게 낫습니까? 점점 좁혀질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트럼프는, 왜냐하면 중국 경제 발전 속도를 보니까 해마다 그 IMF에서는 각국의 GDP 총액을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G2 국가로 올라선 중국, 키신저의 그런 그 경고, 라이징 컨트리, 디클라이닝 컨트리라는 경고, 이걸 보고 미국이 놀랐어요.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 다음에 황색 인종이 지금까지 것들이 뭐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는가. 그거는 잊어버려도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오리진이 유럽 쪽이니까 유럽, 그 다음에 소위 그 십자군 전쟁 이래 그 항상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도 다만 크리스찬리티와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 국가들은 하여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도 지금 그러니까 그때가 2012년 오바마 정부 때죠. 오바마 정부 때 키신저의 그런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 그대로 놔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구축한 소위 서태평양 지역, 다른 말로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누리고 있는 소위 국제정치적 헤게모니, 지배권, 참 뺏기게 생겼다. 놀랐어요. 그래서 리턴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귀환, 또 피봇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뭐 복귀, 이런 등등의 정책을 오바마 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속도를 못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좀 느려요. 반면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덩치도 그 미국 못지않게 크지만은 경제 규모, 거기가 그야말로 거기가 독재 국가 아닙니까? 공산 독재.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일기로 넘어오면서 트럼프는 처음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뭐 쿼드, 미일, 뭐 호주, 뭐 네덜란드 이런 네 나라가, 쿼드가 넷이라는 뜻이니까 네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자. 그런 식으로 중국 압박 전략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있을 텐데 아베 신조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좀 더 가까이서, 그러니까 서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에서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스크럼을 짜고 중국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하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 아베 신조가 냈는데 일본 총리 시절에 그거를 딱 잡아쳐서 전략으로 습격을 시킨 것이 일기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기 태평양 전략은 그대로 바이든 정부로 이어졌죠. 그런데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힘은 빠지고 있고 중국의 힘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자꾸 딸립니다. 중국을 못 이겨요, 혼자서. 그전 같으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그냥 엎어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드디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를 전부 다 지금 그 내 옆으로 와라 해서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요. 그 처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는 처음에 베트남도 거기 넣으려고 그랬고 인도도 넣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소위 육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하는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베트남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처음부터. 인도도 빠져나갔습니다. 인도도 과거에 70년대 중후반에 중인 간의 국경 분쟁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도도 중국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베트남을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고 인도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그들이 소위 남태평양 내지는 인도양으로 못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실패를 하니까 섬나라격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만 끌고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반도지만은 382북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육지를 통해서 대륙으로 못 가니까.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 압박 정책은 더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외교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론하지만 먼저 그거부터 먼저 개괄식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탄핵을 당해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미 편중 외교를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대미 편중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가지고 그 돈으로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미국 무기 사들여서 안보를 관리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샀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한테는 우리가 그 만성적인 적자를 봅니다. 일본한테는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기술 협력을 받고 하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있어서 대일 의존성이 높고 뭐 이런 등등 또 수출 경쟁력도 초창기에 일본이 그 말하자면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것 때문에 그것도 깨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본한테는 흑자를 못 보고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미국에도 약간의 이제 흑자를 보고 있지만은 어쨌건 우리가 G10 문재인 정부 말년에 G10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중국 덕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상한 외교를 하더라고요. 가치 외교. 외교에 있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외교를 한다는 건 바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3프로 TV라는 데 나가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3프로 TV가 그 뭐 여의도 어디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한 1시간짜리 그 대담을 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는 장사하고 똑같다. 외교를 하는데 무슨 가치냐.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기술이 외교다. 디플로마시는 바로 그런 거다. 근데 거기다 가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는 말하자면 유무상통의 원리로 없는 그 나라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가치 외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우파적인 극우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되나 이 참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미국 편에 확실히 줄을 서야 된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능력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북한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우리의 형인 미국에 차삭 붙어가지고
미국 무서워서도 북한이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장난을 못 치게 만든 것이 우리 살 길이다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한테 얼마나 구걸을 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바이든하고 눈을 맞추려고 뭐 그냥 그 뭐 두리번거리면서 있는데 손 한번 만지고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사람한테 손 내미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때가 아마 바이든이 뭐 의회에서 바이든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는 고발하니 그때 나왔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 기분 나쁘니까 바이든 쪽팔릴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건 참 너무 비굴하게 미국한테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바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큰 틀에서 볼 때 중국과의 관계를 자꾸 끊게 만들었어요. 자기 동맹국들 가야금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말하자면 디카플링 떨어져라. 관계 맺지 마라.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거 끌어다가 떼다가 미국에 투자해라. 그럼 삼성이고 SK고 다 미국에다 공장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고용도 그만큼 말하자면 그 줄어드는 거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미국에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미국으로서는 마음에 들어 했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바이든 때 주었던 그 소위 뭡니까 이 투자 국가들 지금 미국에 투자한 국가들에 대해서 보호해줬던 인플레이션 뭐 리덕션 무슨 뭐 액트인가 하여튼 인플레 그 무슨 감소 정책에 의해서 약간의 관세 면제 같은 걸 좀 해줬는데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롯데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대형 공장들이 대규모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서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러면 본국에 있는 본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윤석열 정부 때 잘못 놓았던 외교 정책 때문에 외교 정책의 그 궤도 때문에 빨리 고치는 뭐 그 피해는 없겠지만은 잘못하면 일본이 한때 30년 장기 뭐라고 합니까 저성장의 늪에 빠졌듯이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당해도 이제 정권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6개월 이내에 바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자세로 말하자면 미국과도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도 복원을 하는 식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티테이저로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대미 편중 외교가 아니라 미중 간의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미중 갈등 관계, 대결 관계로 나갈 때 새 정부 하에서는 등거리 외교, 대미 대중 등거리 외교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외교에서 무슨 지조가 필요합니까? 장사하는데 지조 그 필요 없죠. 남는 그러니까 내 물건 사가겠다는 사람한테 물건 팔아야 되고 나한테 원자재를 싸게 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지. 너는 원래 나쁜 놈이야. 더구나 너는 우리와 그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니까 너하고는 거래 안 해. 그건 바보예요. 장사꾼이 물건 사가겠다는 사람들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한테 물건 싸게 공급하겠다 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장사꾼이 가야 될 길이듯이 한 나라의 외교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중국이 됐건 베트남이 됐건 잘 사귀어둬야 됩니다. 돈도 안 주면서 무조건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안보를 좀 밀어준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하는 미국의 순종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굶어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바로 옆집에 사는 부자가 상당한 부자인데 말하자면 구매력도 높은 부자인데 평소에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물건 안 판다.
그럼 그 구멍가게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정신 차리고 등거리 외교,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하다 보면 등거리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나는 김정은과 가깝다. 나는 그와 사이가 좋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뭔가? 완전 비핵화, 소위 뉴클리어 그 논 프로리퍼레이션, 뉴클리어 디스맨틀먼트, 비핵화는 이제 미국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목표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확산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고 핵무기를 더 만들지 말고 또 딴 데다 팔지 말고 말하자면 비확산 선에서부터 북미 관계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많이 가지지는 마. 그러나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바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지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핵 정책 때문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운명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물론 이런 그런 가능성과 관련해서 일부 뭐 인사들은 뭐 심지어 전문 학자들까지도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지 뭐. 그리고 북한의 핵을 미국이 인정해 버리면은 일본도 핵무장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대만도 핵무장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우리도 핵무장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에 들고 나갔던 전술핵무기라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안 들어줄 겁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비핵화가 돼버리면은 남한한테 북한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도 안 돼요. 그러면 미국 무기를 대한민국이 안 사게 됩니다.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는 이제 무기를 생산해서 파는 그런 그 산업들이 많잖아요. 고성능 무기들 뭐 비행기가 됐건 무슨 아주 명중률이 높은 무슨 대포가 됐건 미사일 됐건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그걸 납품하는 회사들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니 뭐 보잉이니 뭐 기타 뭐 하여튼 군산복합체가 많죠. 소위 군수산업체를 군산복합체라고 그러죠. 무기 만드는 회사들의 이제 결합체 군산복합체인데 그 군산복합체가 어떤 식으로 미국의 여론과 정책을 관리를 하느냐면은 예를 들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기가 되면은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그걸 해마다 그걸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한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전두환 노무현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2, 3월이 되면은 전년도 북한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미국 뭐 국방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CSIS, 국제 전략문제연구소, 그다음에 또 뭐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 말하자면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들에 있는 이른바 동아시아 내지는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칼럼을 통해서 내지는 기자 전화를 받고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은 전년 대비 상당히 커졌다. 그다음에 북한의 군대가 그전에는 이제 자꾸 비무장지대 쪽으로 3%, 쪽으로 전진 배치되다던 것이 전진 배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겁주는 얘기였었는데
그런 전진 배치설,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력 강화설 이것을 먼저 흘려놓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차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게 대개 이제 예산 편성이 부처에서는 5월 말쯤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국회에다 아니 저 기획예산처 옛날 예산실이라고 그랬죠. 그 경제기획원 예산실로 넘기면은 거기서 이제 이거저거 다 말하자면 조정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확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바로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정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낸 것을 별로 깎지를 못합니다. 또 국방부에서도 또 겁을 주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따오면 그 부처의 힘이 그 파워 아닙니까? 이거 겁주는 거지요. 이거 깎지 마시오. 아니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책임질 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실에는 관리들도 찍소리 못해요. 통일부는 이제 그런 데 가서는 말 꺼내도 우리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남북관계 뭐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좀 기다려. 당장 지금 미국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은 이제 북한의 군사력은 날로 증강되고 있는데 국방 예산은 증대해야 되고 그런데 국가 예산 전체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통일부 예산 늘려달라고 하지 마. 저리 가. 문제 먹대 당하죠. 바로 그 군사복합체가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팁을 준대요. 제 이제 학교 후배인데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직 미국에 이메일을 가가지고 바로 군산복합체 그 공장들에게 부속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선배님,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리들이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난 잘 모르는데. 딱 발언을 보고 어디서 의회 증언이라든가 또는 칼럼 같은 걸 보고는 소위 이쪽에 장사가 되도록 무기시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해석식으로 해서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발을 정자를 딱 하나 써놓는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뭐 6개 글을 썼다. 연말에 가서 돈을 딱 주면서 연구소에다가 이건 아무개 때문이다. 바로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연구소에서 돈 챙기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도 뭐 몇 프로를 주는지 말하면 일종의 리베이트를 얼마나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군산복합체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미국의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의 먹이 사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그 공무원 생활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싱크탱크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글 쓰고 군산복합체하고 연결돼가지고 정보 해석하는 데 대한 공로상으로 무슨 뭐 좀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다가 새 정권 들었으면 또 정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런 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까지도 뭐 하원이 됐건 상원이 의원이 됐건 그 사람들도 그런 군산복합체가 주는 소위 그 기여금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군산복합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문제가 됐던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돌아간다 이거야. 근데 지금 그 미국 근데 거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과거에 오바마라든가 무슨 뭐 부시라든가 이거 다 뭐 상원의원 주지사 출신 뭐 이렇게 선출직으로 쭉 커가지고 대통령까지 간 사람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냥 직방으로 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먹이사슬 밖에서 성장한 사람인 관계로 그 조금은 말하자면 그 프리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산복합체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 한반도 정세 내지는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자기 구상대로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제 일기 때는 못 모르고 네오콘을 좀 썼어요. 하노이 회담이 2019년 2월 말에 있었던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는 것은 바로 그 존 볼턴이라는 고수염단 NSC 보좌관, 그 전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장관했을 때는 차관했을 때 장관했을 때군요. 2002년 그때 이제 국무부 차관이었었죠. 대표적인 네오콘입니다. 바로 존 볼턴이 하노이 회담을 파토낸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회담 개석을 3대3으로 했어요.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장관,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땐 비서실장을 앉혔나?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지가 가운데 앉고 외무상 리용건을 앉히고 통전부장인 김영철을 앉히고 3대3으로 회담을 하고 있는데 29일 날 아침 회담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텔레비로. 근데 중간에 존 볼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 깨졌구나. 볼턴이 대표적인 네오콘이고 그 볼턴이라는 친구가 북한의 핵 문제를 또 어떻게 보면 일으킨 놈이에요. 바로 이 놈짝 써서 미안합니다. 저 숙녀들이 계시는데 소문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 모르고 그냥 네오콘의 그 깊은 그 네오콘의 그 카르텔에 연결되어 있는 소위 이 전문가들을 잘 간편을 못 해가지고 썼다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버렸는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더니 자기는 이제 네오콘을 안 쓴다. 그리고 내가 아주 직접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북미 관계 특사로서 전 주독 대사를 임명을 했어요. 뭐 리차드 무슨 그레네라든가 뭐 하여튼 미국 사람 성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북미 간의 그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가 무슨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뭐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감지덕지 해가지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막 그냥 허겁지겁 버선발로 쫓아나오면서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을 지금까지 그 협상 전략을 되돌아보면은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뒤로 빠집니다. 그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애가탄에 연애할 때 그 밀당을 잘해요. 그쪽에서 다가오면 뒤로 빠지고 그쪽에서 이제 시큰둥해지고 가면은 그때는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도록 그러다가 또 다가오면은 벼랑 끝에 줄을 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위 그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정은이 뒤로 물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럼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이를 향해서 구애 작전을 할 것인가? 근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저쪽에 그 이스라엘하고 어디죠? 팔레스타인 정책인가요? 가자 제국? 그 정책.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가 취임하면은 24시간 내에 끝나고 이러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끝낼 거예요. 24시간 안 돼도 24일 정도에는 끝낼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돈 안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젤렌스키가 뭐 돈이 없어요 지금. 전후 복구할 돈도 없을 겁니다. 그 미국이 또 더구나 또 푸틴하고 트럼프는 좀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내버리면 미국한테 남는 이슈는 저희 이스라엘 그쪽 문제고 또 이스라엘 문제가 시리아 문제까지 번졌으니까 그러나 그쪽은 그쪽대로 왜 미국이 관심을 갖냐면은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자꾸 어찌됐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더구나 미국의 뭐 재계, 뭐 금융계 재계, 언론계 학계 지금 다 유대계 아닙니까? 뉴욕타임스 유대계예요. 워싱턴 포스트 유대계입니다. LA 타임스 유대계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소위 그 발언권이 있는 학자들 따지고 보면 유대계, 헨리 키신저도 유대계입니다. 심지어 그 헨리 키신저 이후에 국가안보보장을 했던 그 브레진스키 그 사람도 폴란드 쪽의 유대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쪽은 유대들이 다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그 가혹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살짝 달려가면서 끌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동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그 근본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미국의 관심은 첫째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이슬람과의 그 관계인데 이기 때문에 이제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트럼프가 무슨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뒤로 뭐 그 나가고 뭐 그 고집을 부리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쫓아갈 것인가? 우선순위가 3등, 4등이기 때문에 금방 그 문제가 가닥을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아마 한 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미국이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을 완전히 세팅할 때까지는 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한 10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11월 내지 12월쯤 되면은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뭡니까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무슨 너무 우리가 미국한테 그 구걸하듯이 대북 정책 잘해달라, 북한과의 협상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쫓아갈 필요는 없고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 나가면 뭐 크게 무슨 뭐 나쁠 것까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미국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북미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미 관계가 연결돼 가지고 한미 관계가 좀 의미가 있지만은 한미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관세를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벌써 뭐 10%인가를 때려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영향이 우리한테도 이제 온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러니까 캐나다하고도 거래를 하고 멕시코하고도 거래를 하고 더구나 지금 미국에 투자해놓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도 결국은 이제 타격을 입을 거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관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후려치려고 할 거고. 근데 이걸 대처를 잘해야 할 텐데.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불가측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새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기다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소위 그 결정권이 약한 대행 체제 하에서 그냥 휘둘러 가지고 세팅을 해버리려고 것인지 그거는 지금 제가 예단을 못 하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미 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소위 그 대미 수출 쪽에서의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중에 우리 측 분담금 그거를 지금 한 10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협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때는 하여튼 적당히 구슬려 가지고 밀어놨다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로 만들어 놨죠. 금년에 끝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유효 기간이 5년짜리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에 만들어 가지고 5년부터 적용이 되나요? 그래서 30년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5년 동안에 5년 30년까지 유효한 협정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깨면 까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오바마 때인가 만들어 놨던 이란과의 핵 협상도 깨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란이 이제 핵 보유국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무슨 깨고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도 그러면서 트럼프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50억을 불렀다가도 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미루면은 또 뭔 얘기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후려치고 그러지만 부른 게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정은 해봐야 되는 건데 만약 그걸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겁을 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지식 수준에 있는 분들도 미군 나가면 안 되지. 미군 나가면은 바로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인민군 밀고 내려면 그날로 우리는 6.25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산화된다 하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한반 여기 남한에 주둔해 온 미군의 역할은 지금 대북 억지력이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최전방 저쪽에 파주, 그다음에 무슨 뭐 의정부, 뭐 철원 이쪽에 최전방에 군데 분대를 두고 있었고 용산에 미군 저 사령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아마 2008년에 그랬나요? 네. 그거 우리 돈으로 다 져준 겁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가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제일 좋다는 겁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보다도 평택의 미군 기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국을 붙을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데, 근데 미국은 한편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서 평택으로 간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십시오. 평택 바로 건너편이 베이징입니다. 상하이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최대 군항이죠, 지금. 미군 기지 중에서. 바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제일 좋은 평택항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이지만은 G10까지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G11, G12, G13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제 정책을 잘하면 G1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윤 총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6번째잖아요. 네? 6번째. 6번째예요. 맞아요. 미국, 러시아가 이제 초기에 미소 대결 시대, 냉전 시대 초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역시 무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못 쓰는 무기가 많을 거예요. 어쨌건 무기 개수는 많고 핵폭탄도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불행히도 자위대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G2였지 않습니까? G2. 중국한테 2010년에 밀리기 전까지는 G2 국가였죠. 그리고 한국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밑이 영국, 프랑스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되는가? 29, 30.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적인 힘으로도 물론 북한이 핵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6등 대 29등이 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관계로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북한이 착안한 것이 소위 비대칭 무기인 핵과 미사일이에요. 재래식 전략 가지고는 6등 대 29등이니까 그걸 메꾸려면 23개 계단을 메꾸려다 보니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핵폭탄은 2번밖에 안 터졌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있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도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한때는 2만 개까지 만들었었어요. 소련도 2만 개 이상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건 쓰지도 못하는 무기, 돈만 들일 필요 없다 해서 서로 소위 상호 군비 감축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단계로 줄여 가지고 한때는 7,000개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소련이 아직도 한 5,500개 가지고 있고 핵탄두만 미국이 한 5,000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중국입니다. 500. 그리고 프랑스가 300. 제일 많은 것이 러시아고, 그 다음에 한 5,000개 있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500개,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300개, 영국이 한 200개 된다는 거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한 150에서 2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의 이제 8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한 100개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도 지금 100개냐, 50개냐, 90개냐, 소리 많아요. 어쨌든 그동안 핵실험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핵은 쓸 수도 없는 거고 일종의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는 있지만은 바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가령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안 올린다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면은 나가라 그럼 가라 못 나갑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군 부대 기지 중에 제일 좋게 져준 대한민국 예산으로 져준 그 기지를 어디 두고 어디로 갑니까? 오키나와? 요코하마? 요코하마에서도 중국은 평택에서보다는 중국이 멀어요. 오키나와에서보다도 평택보다도 오키나와는 멉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 중심지, 경제 중심지에 지근거리에 있는 평택항을 놔두고 미국이 어떻게 나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배짱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막 이제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 하는 식으로 막 겁을 먹고 놀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모르지만 못 나간다니까요. 말하자면 미국의 일종의 결정적인 약점이 그건 못 버린다. 거기를 버리면은 동아시아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패권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 가지고 협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최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그야말로 빅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남북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그건 제가 그냥 무슨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북한 관련 전문가 내지는 관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랬더니 시작을 했는데 남쪽과 거리를 두는 쇄국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이구 벌써 다 됐네 시간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98년 4월 달에 베이징에서 비료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통일부 차관 자격으로 비료회담 수석 대표가 돼서 베이징에서 회담을 할 때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에 들어가는 회담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에 북측 수석 대표가 저한테 농반 진반으로 질문을 해요. 정 선생. 95년 그 쌀회담 때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95년에는 김영삼 정부실의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쌀회담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그 비료회담 때도 단장이 돼서 나와가지고 정 선생 우리 구면인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면 나한테도 좀 선물 하나 주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김대중 대통령이 들고 나온 햇볕 정책의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하길래 저는 좀 뜨끔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으니까 비료 달라면 주고 쌀 달라면 준단 말이야. 그 대신 당신네가 이산가족 상봉사업 같은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햇볕 정책은 우리가 먼저 주고 선공하고 후득하는 그런 자세로 간다. 그 다음에 선경 후정, 경제적인 건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나중에 하자는 취지다. 선밀후관, 민간 차원에서 먼저 왕래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은 뒤에 빠진다. 그 다음에 선의훈안,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그게 햇볕 정책의 운영 방침이다. 16자 전법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거지. 그 햇볕 정책이 결국 우리 녹여먹으려는 정책 아니요? 거기서 제가 띠끔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당신네 외교안보 수석이 텔레비에서 심야 토론이 그때 있을 텐데 나와가지고 햇볕을 비춰가지고 우리 외투를 벗긴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러댔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대북 적대 의식이 많이 강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50대 50이라고 봐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51대 49라고 봐야 된다. 진보가 적다.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대북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햇볕 정책에 뭐 그 동조를 하도록 만들려면 이 소부화 같은 걸 통해서 북한에 좀 외투를 벗긴다는 식으로 해야 그러면 한번 해보라 하는 식으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이상도 그 야도 아니다 그랬더니 우린 녹여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창안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쯤 그 얘기를 또 제가 꺼냈어요. 그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대통령님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알기는 제대로 알았구만. 바로 그겁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에 하고 나서 북한이 확 열리지 않았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매년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주고 금강산 관광 열리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열리고 1년에 노무현 정부 때지만 1년에 방북 인원이 개성공단 금강산 빼고 165만 명이 있었어요. 165만 명, 16만 5천인가? 하여튼 365일 곱하기 이 16만 5천인가 그걸 365일로 나누면 매일 하루에 일평균 400 내지 400 한 20, 30명이 평양시를 우글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남한을 동경하기 시작하고 개성공단 통해서 조코파기가 들어가니까 녹아버린 겁니다. 라면을 보고 녹아버린 거예요. 공단 사람들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어요. 자식들 갖다 주고 조코파이는. 라면은 또 내다 파느라고.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라면 공장을 매년 만든다는데 어쨌건 그런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소위 그 먹을 것이 들어가고 입을 것이 들어가는 그 와중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K칼초가 들어간 겁니다. USB, CD 이런 형태로. 숨어서 보는데 남쪽에서 가져간 USB나 CD를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집은 보통 집이 아닙니다.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경 지방에 있는 그야말로 북한에서도 완전히 하층민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때우는 사람들은 본래 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상층부 자식들이 그걸 보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뭐 가을 동화? 송승헌하고 송혜교가 나온 게 가을 동화입니까? 역시 여성분들이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겨울 연가. 다른 건 무슨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걸 보면서 그야말로 남조선 말투를 배우는 겁니다. 남녀간에 연애를 하면서 뭐 가령 무슨 이렇게 둘이 연애한다. 경로동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경로동무. 요즘은 경로 오빠 막 이렇게 오빠 자기 하지 말라고. 그걸 금지하는 법이 2010년 12월 달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겁니다. 남쪽에 영상물, USB나 CD를 가지고 들어온 놈은 사형입니다. 본 놈은 5년 이상 7년 징역, 때로는 한 12년까지 가둬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 교양 보호법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남쪽처럼 말하고 흐느적거리지 말라. 씩씩하게 말하고 말이지. 난 수령님을 위해서 충성할 생각만 하지 무슨 연애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무슨 옷이나 꽉 끼는 무슨 말하자면 S라인에 드러나는 옷 같은 거 입지 말라. 평양문화보호법까지 나왔습니다. 보호법까지. 평양 말투로 하라 이거야. 기생이 손님한테 아양 떠는 것 같은 서울말 하지 마라 이거야. 거기서는 남한의 표준어를 기생이 손님한테 아양 떠는 코맹맹이 소리라고 그래요. 그랬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랬습니까? 이렇게 탐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이후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남쪽의 문화가 돌아가지고 젊은 MZ 세대가 녹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른들은 아니지만은 20대, 30대가 녹아내리는데 그걸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참다 이건 작년 연말에 남과 북은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국까지 이건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민족 이국가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쇄국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도부터 끊었죠. 철도부터. 그 우리가 자재 장비를 줘가지고 연결한 철도 도로인데 그 철도부터 우선 끊었어요. 무슨 그 레일 몇 군데 한 몇십 메타 걷어내면 기차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15일경에 10월 중순에 경의선과 그 동해선의 도로를 10m 폭으로 5m 깊이로 해서 160m 길이의 말하자면 구덩이를 판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흙은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말하자면 판에 위에다가 올려놓고 말하자면 뭐 무슨 언덕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좀 나오던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제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여기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다 보니까 금년 8월인가 9월에 드론이 평양 시내 중구역에 떨어졌다고 나오지 않았었어요? 북한에서 김 여정이가 악을 쓰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중구역이 우리 종로구 같은데요. 청와대에 있고 종합청사 있듯이 노동당 중앙당사 그다음에 뭐 각종 정부의 주요 기구 최고인민이 다 중구역에 있습니다. 거기다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이쪽에서 뭐 자작극이니 뭐니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나온 인쇄물이 북한의 인쇄술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나온 겁니다. 북한 활자는 완전히 구닥다리예요, 진짜. 예. 아마 황성신문 활자 비슷한 그런 글자체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운 나쁘게 돌아오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비행거리 400km짜리라는데 200km 가가지고 서울 평양이 직선거리 한 200km 돼요. 못 돌아오고 떨어진 것을 이제 들고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말하자면 발끈해가지고 군사적인 말하자면 그 충돌을 유도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자주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며칠 동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겁이 나니까 이게 이쪽에서 그렇게 이쪽 헌데도 반응을 안 보였는데 그게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길을 파버린 겁니다. 밀고 올라갈까 봐서. 우리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핑계대고 뭔가 자기네들 이 비상계엄을 계속 연장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할 수는 없지. 윤석열 정부가 믿고 뭐 고와서가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인민들 속으로 남한 문화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놔두면은 김정은 쫓겨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쇄국 정책을 써도 너무한다 그런 분석까지만 했는데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위 팩트들을 보니까 드론 띄워도 가만히 있고 자주포를 쏴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더 자극적으로 밀고 올라와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밀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건 이런 식으로 틀어막는 이유는 경제는 어렵고 인민들의 젊은 애들의 마음은 남쪽으로 이미 넘어갔고 그대로 놔두면은 김정은 체제가 좀 흔들리게 생겼어요.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왕조 세습을 하냐? 어떻게 할아버지가 만드는 나라라고 그래서 손자가 계속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떼라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고 조국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 조국이라는 말을 하면 남조선이 생각나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은 단어를 쓰면은 누구하고 통일하는데 남쪽 통일 필요 없다. 민족
조국, 통일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애국가에서 삼천리도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삼천리 활용항상 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전하세요 그러는데 북한의 애국가에도 삼천리 우리강통 뭐 어쩌고 삼천리가 있는데 최근에 그 삼천리를 빼고 뭐라고 그러더라 뭐 아름다운 우리강통가 잠깐 삼천리를 뺐어요. 삼천리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저쪽 경성 원선 그쪽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목포까지 뭐 제주도까지가 1,200km인지 그러니까 서울 평양이 400km고 평양 부산 아니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이쪽 서쪽으로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800km밖에 안 되지만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내려가는 건 한 1,200km 된대요. 그래서 곱하기 2.5 해가지고 삼천리 아닙니까? 이 삼천리라는 단어가 숫자가 반도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북한이 겁이 나서 천리만리 도망가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북한이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는데 미사일 좀 몇 번 쏘았는데 근데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심지어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던 춘계훈련, 동계훈련을, 추계훈련을 지금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1년에 한 대여섯 번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연합훈련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래요. 회담 때 농담 비슷하게 그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그 왜 그럽니까? 말 마시오. 당신의 기름도 넉넉하게 쓰는 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당신의 1억 톤을 넘게 쓰는 기름에 우리는 100만 톤도 안 되는 형편에 말이야. 그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없는 삶에 참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 무기도 들고 옵니까? 우리는 오금이 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뭐 쌀 주고 비료 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훈련 좀 규모 좀 줄여주십시오.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반복 정서를 이용해서 이 체제의 정당성을 키우려다 보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하는 훈련을 횟수를 한 5번은 늘릴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밖에 안 했는데 거기다 일본까지 집어넣어 놓으니까 언제 이거 실수인 것처럼 무슨 불집이 털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그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천리만리 도망갔습니다. 자, 그대로 놔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이대로 한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10년 가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60, 70년대 새마을운동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요즘 살림집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분 개량 우리 새마을 사업에 지분 개량했었지. 우리는 스레트 가지고 초과 지분 걷어내고 스레트 지분 까는 것이 새마을 주택 구조 개량인데 북한도 요즘 빨간 벽, 빨간 기와를 이어가지고 완전히 저 벌집 같은 집을 짓는데 난 그 볼 때마다 저게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 집집마다 화장실 없어요. 그럼 공중변소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으로만 봐서는 공중변소가 어디 뒤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집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주택 개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길 넓히고 포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20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건데 매년 20개씩 공장을 시분 단위에다가 져가지고 지방에 10년 동안 200개 공장을 짓겠다 이거예요. 전국에 200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북한이 지금 사실 이 유통 체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별로 도로가 발달되지 않아서 유통이 잘 안 돼요. 기름도 없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 다니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장을 쳐가지고 거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옆 동네끼리 나눠 쓰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소위 유통 구조가 별로 신통치 않아도 별로 불편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짓는데 자재가 있습니까? 세멘트? 철근? 어디서 나옵니까? 한꺼번에 1년에 20개씩 공장을 짓려다 보니까 그 자재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전부 다 지방에다 맡겨놨단 말이에요. 자급자족이. 그 돈이 필요합니다. 외화로 뭘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동안에 노동자를 수출해가지고 중국에도 노동자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좀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 눈치 보느라고 북한 노동자를 전부 돌려보내는 바람에 외화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 해결책이 러시아로 파병입니다.
러시아. 11,000명 갔다 오는데 저는 전투부대는 한 1,000명 미만이라고 저는 봐요. 나머지는 그건 노무자나 다름없는 공병들이라고 봅니다.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전후복구 사업에 그들이 투입될 거예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정보로는 1인당 그 월급을 두당 2,000달러씩 준다는 겁니다. 야, 진짜 북한은 빈집에 황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러시아에서 무슨 자재장비를 사다가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교통이 편리한 중국에서 사다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주기 때문에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군인이 가기 때문에 군사적인 것 같지만은 북한은 115만 내지 120만 정도의 그 병력이 그분의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병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난공사는 전부 다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 건설자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험준한데 철길을 놓던가. 그다음에 험준한데다가 무슨 뭐 이 도로를 깔다든가 이건 전부 다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군인이 되는 것은 이제 고등중학교 졸업하면은 17살에 졸업하는데 대학에 갈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가지고 대학을 보내지만은 대학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군대입니다. 한 번씩 가면 한 10년씩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못 가는 사람들이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에 배정이 됩니다. 세 부류죠. 그러니까 대학 같은 나이인데도 너는 대학 가. 이건 아주 그야말로 금수저들이죠. 그 다음에 너는 군대로 가. 너는 막 군대도 안 돼. 넌 협동농장하고 공장으로 가. 바로 그런 식이고 협동농장하고 기업소에서는 그 부족한 인력에 이력이 바쁘니까 웬만한 공사는 그리고 북한에는 그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가 없어요. 우리는 임금 노동자들이 다 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다 때우는 건데 바로 그 북한에서 20개 공장을 짓는데 매 그 시군에다가 20 곱하기 5,000명씩 약 1개 여단 그러면 전부 다 한 10만 됩니까? 10만 명이 지금 건설 인력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다 1만 이상이 지금 중국에 러시아에 가 있다 이거야. 이쪽에서 건드려도 화를 내고 대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앞으로 10년 동안에 20개씩 해서 총 200개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거 봐라.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가 우리 인민을 이렇게 진짜 좋게 만들어줬다. 우리 살려줬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입니다. 더 이제 김정은이가 놀고 있는 것이 세습 자체는 말하자면 할아버지를 이어서 김정은이가 된 것은 완전히 그 외모가 할아버지 닮은 거고 목소리가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연설할 때 몸을 이렇게 그 두꺼운 퉁퉁한 몸을 이렇게 꼬면서 흔드는 것도 딱 김일성이에요. 그냥. 김정일이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목소리도 김정일은 카랑카랑하거든요. 근데 김정일은 아주 굵직하게 나가는데 딱 목소리 첫 듣는 순간 야, 저건 김일성이 그냥 빼박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북한에서 쓰던 주체라는 연호가 있었습니다. 1912년 김일성이가 태어난 1912년이 주체 1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4년이면 주체 13년이 되는데 113년이 되는데 지금부터 주체라는 연호가 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은 영어식으로 한다면 from now on 지금부터 새로 from me on 나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이거야. 주체에 노도 안 써요. 할아버지가 제정해놨던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거 민족대당 남북 뭡니까 7.4 공동성명에 나온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이걸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국통일 3대 헌장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80년에 나온 고려 민주연방공 창립방안 그 다음에 83년인가 4년에 나온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라는 거 이걸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참 신성시하고 유훈 통치의 상징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여기서 서울서 개성을 떠나서 평양 들어가는 길목에 대동강 건너기 직전에 크게 이렇게 해서 이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여자 둘이서 딱 서로 손을 잡고 뭐 꽃다발인가 들고 있는데 그거를 금년 연초에 남쪽은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국이라고 보면서 그것도 깨버렸어요. 그리고 주체연하고 또 지금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남한은 당분간 선을 그어둬야겠다. 그리고 우리 문 걸어 잠그고 남쪽과는 문을 걸어 잠그지만은 하여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와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면서 경제 발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너희들이 박정희 정부 시절의 산업화를 통해서 기린당 소득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듯이 우리들은 그렇게 가자. 우리 1인당 소득이 지금 37,000달러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될 것입니까? 1,800달러가 안 돼요. 1,500달러 내지 1,800달러밖에 안 됩니다. 1,500달러면은 2,500만 곱하기 1,500달러면 우리 국방 예산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7,000달러, 1인당 소득 37,000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남한 젊은이들하고 1,500달러밖에 안 가지고 있는 달러 빼고 원으로 합시다. 37,000원 주머니에 넣고 있는 남쪽에 20대 젊은이들하고 1,500원밖에 주머니에 없는 북한 젊은이가 만났을 때 기가 죽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뭐 미 제국주의 식민지 무슨 괴뢰 뭐 그 욕을 하고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등의식 때문에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겠다는 것이 북한의 지금 대남 쇄국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만 않으면 남북 관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은 멀어진다는 그 단점은 있으나 그러나 이제 10년이 될지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잘 구슬리면은 그걸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건 북한 내부 사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중미 관계가 지금 그 트럼프 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더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그런 그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 완전히 대미 편중으로 가가지고 중국과는 이제 멀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1인당 소득도 내려가는 건데 빨리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참 그 사람들 기다렸다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바로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러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연해주 쪽에 한국이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해주 개발하는데 자기네 돈은 안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북방경제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그쪽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북방경제협력특별위원회든지 뭐 하여튼 북방경제라는 것이 중국과도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러시아와도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새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중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요금 전에 거리에서 검지른 이거 방송어대요.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연설이요. 그날 거기서 중국이 뭐 간첩을 벌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때려잡으려고 법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연설 말미에 앞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살림은 전부 황폐화될 거다 하는 얘기로 끝냈어요. 그걸 가지고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그 대변인이 외교부 대변인이 아주 심하게 이제 유감을 표명했지만은 그러나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한중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중국 쪽에서 이미 작년 8월에 한국 사람들이 노비자로 중국을 갈 수 있게 열어줬는데 이것은 다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데
우리는 다시 너희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신호가 바로 노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중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완전히 원사이드 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건 아니고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줏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내가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쪽에서 이득이 있으면 이쪽하고 친해지고 여기서 이제 볼장 다 봤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으면 이쪽에 가는 거고.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는 안보 면에서 미국과 거리를 둘 수는 없어요. 무기 체계 자체가 미국 거기 때문에 안보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지만 경제는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하고 우리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물론 처음에는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력이 생겼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건 우리가 또 다시 중국에 투자를 하건 기회는 있을 수 있고 특히 러시아에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한러 관계가 나빠지면서 미국 때문에 철수를 하고 공장을 그냥 뭐 1달러에 팔고 왔다 오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놓고 왔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다시 돌아오면 그 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런대요.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 정부가 별도로 고민을 안 해도 방향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북미 대화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핵 문제는 특히 노스 코리안 프로그램은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임기 초부터만 그냥 성급하게 갈 일은 없고 연말쯤이나 무슨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 미국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그걸 방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계제에 우리가 또 남북 관계를 빠른 속도로 개선시키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북쪽은 도망가려고 봐요.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남한 정부의 대북 적대감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큰데 북한의 MZ세대가 남한화돼버린 것이 이게 문제예요. 남한화돼버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때 98년 비례회담 때 우리를 녹여먹으려고 하는 정책이겠지 하는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